중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이징대 언어학과가 발표한 2024년 지세대 문자 인식 조사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한자 사용 선호도 5년간 38% 급락, 비공식 소통에서 외국 문자 사용률 67% 급증. 중국 교육부는 세대 반항이라 단정했죠. 그런데 중국과학원 인지연구소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세대가 아니라 문자 구조였습니다. 그들이 찾은 해답 한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 Z세대는 왜 한글을 선택했나? 가리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중국 화동사범대학교 응용언어학과에서 디지털 세대의 문자 사용 패턴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2019년부터 5년간 추적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중국 Z세대, 그러니까 1995년 이후 출생자들의 문자 선택 방식이 부모 세대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속도, 디지털 환경, 인지 피로도, 세 가지 변수가 문자 선택을 결정하고 있었죠. 2023년 가을, 베이징대 중국언어문자연구소가 전국 18에서의 18세 8,5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목은 디지털 원주민의 문자 인식과 선호도 변화였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자를 주요 소통수단으로 선호한다는 응답이 2018년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반면 비공식 상황에서 외국 문자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7%에 달했죠. 중국 교육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적 정체성 혼란, 서구 문화 침투의 결과, 공식 성명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5년간 현장 데이터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상하이 푸단대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에서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자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채팅할 때 느려요. 댓글 쓸 때 한자 치면 손가락이 피곤해요. 감정을 빠르게 표현하고 싶은데 한자는 너무 무거워요. 이건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환경 적응이었죠. 중국 Z세대는 하루 평균 4.7시간을 모바일 환경에서 보냅니다. 틱톡, 위챗, 웨이보, 짧은 영상, 빠른 댓글, 실시간 메신저. 이 환경에서 문자는 읽히는 것이 아니라 처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이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중국과학원 심리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이 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제목 청소년 문자인지 부담과 디지털 환경 적응성 연구. 핵심 결론 한자는 정보 밀도는 높으나 청소년 인지 처리 속도에서 비효율적. 논문은 14에서 22세 피험자 650명을 대상으로 눈동자 추적, 뇌파 측정, 반응 속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한자 읽을자 인지 평균 시간 0.47초, 음소 기반 문자 읽을자 인지 평균 시간 0.29초, 한자 5글자 문장 처리 후 피로도 지수 3.850, 음소 기반 문자 5글자 문장 처리 후 피로도 지수 2.150. 특히 눈에 띄는 건 반복 노출 시 피로도 누적 속도였습니다. 한자는 30분 연속 노출 시 인지 효율이 41% 감소했습니다. 음소 기반 문자는 18% 감소에 그쳤죠. 논문 저자인 왕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한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 환경이 요구하는 속도와 한자, 구조가 맞지 않는 겁니다. 중국 학계는 분열했습니다. 보수 진영 한자 5,000년 역사를 부정하는가? 개혁 진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이 논쟁 속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구조. 문제는 세대도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문자의 구조였죠. 2024년 3월, 저는 중국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주최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문자 체계의 효율성 재평가였습니다. 발표자 중 한 명이 흥미로운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자 상용자 3,500자 습득에 평균 8년 소요. 음소 문자 체계는 평균 2.3년. 한자 입력 속도 분당 평균 45자. 음소 문자 분당 평균 78자. 스마트폰 환경 한자 오타율 23%. 음소 문자 오타율 9%.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문자 구조는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중국 학계는 비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라틴 알파벳, 키릴 문자, 아랍 문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글, 기역, 니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자음과 모음이 분리된 그 문자 체계. 처음엔 단순 참고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한글은 참고를 넘어섰습니다. 2024년 4월 중국 학계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문자 효율성 논쟁은 학술적 가치를 넘어 국가 정체성 문제다. 공문이 전국 주요 대학 언어학과에 하달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자 우월성을 입증하는 연구에 우선 지원. 압박이었죠.
저는 그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5년간 쌓아온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한자는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면 연구비가 끊길 상황이었죠. 같은 시기 상하이 교통대 디지털인문학연구소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장 리진 교수는 정보 압박과 무관하게 독자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음소 문자 체계의 구조적 효율성 비교였습니다. 연구팀은 8개 문자 체계를 선정했습니다. 라틴 알파벳, 키릴 문자, 아랍 문자, 히브리 문자, 데바나가리 문자, 태국 문자, 일본 히라가나, 그리고 한글. 평가 기준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학습 난이도, 기초 문해력 습득까지 걸리는 시간. 둘째, 입력 속도, 디지털 기기에서 분당 입력하는 글자 수. 셋째, 인지 부담, 연속 사용 시 피로도 누적 속도. 2024년 6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공개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리진 교수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데이터를 공유해줬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습 난이도 순위 1위 한글 평균 습득 기간 0.8년, 2위 히라가나 1.2년, 3위 라틴 알파벳 1.9년, 8위 한자 8.3년. 입력 속도 순위 1위 한글 분당 평균 94자, 2위 라틴 알파벳 78자, 3위 키릴 문자 71자, 8위 한자 45자. 인지 부담 순위 1위 가장 낮은 한글 30분 사용 후 피로도 지수 1.750, 2위 라틴 알파벳 2.150, 3위 히라가나 2.450, 8위 한자 3.850. 3가지 기준 모두에서 한글이 1위였습니다. 리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인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디지털 시대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글의 3가지 구조적 강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자음과 모음의 완전 분리.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 14개와 아, 야, 어 같은 모음 10개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조합만으로 모든 음절을 만들 수 있죠. 라틴 알파벳도 자모분리 체계지만 한글처럼 음절 단위로 결합되지 않습니다. 한자는 아예 음소 분리가 없습니다. 둘째, 블록 구조의 시각 효율성.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하나의 음절 블록을 만듭니다. 가, 나, 다 같은 형태죠. 이 블록 구조는 한자처럼 정보 밀도가 높으면서도 구성 요소가 단순해 인지 부담이 낮습니다. 리진 교수팀의 눈동자 추적 실험 결과 한글 이름절 인지 시간 0.21초, 라틴 알파벳 3글자 조합해 인지 시간 0.34초, 한자 1글자 인지 시간 0.47초. 셋째, 발음과 문자의 완벽한 일치. 한글은 보는 순간 발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죠. 영어는 rough, true, cut처럼 철자와 발음이 따로 놉니다. 한자는 발음을 별도로 암기해야 합니다. 보고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 체계 중 학습, 입력, 인지 모든 측면에서 최고 효율을 보이는 구조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압박 때문이었죠. 2024년 7월 중국 사이버 스페이스 관리국이 움직였습니다. 주요 SNS 플랫폼에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외국 문자 사용을 조장하거나 한자 비하 콘텐츠 삭제, 웨이보, 더우인 중국판 틱톡, 샤오홍슈에서 한글 관련 게시물이 대거 삭제됐습니다. 중국 젊은 층은 반발했습니다. 한 웨이보 유저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한글 쓰는 이유는 한자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빠르고 편해서예요. 왜 이걸 금지하나요? 이 글은 3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더 커졌습니다. 중국 지세대는 VPN을 통해 외국 플랫폼으로 이동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곳에서 그들은 한글로 소통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 어디서도 공식 반응이 없었습니다. 중국 학계는 이 침묵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리진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신경 쓰입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제목은 한글 세계화 2.0 전략이었습니다. 회견장은 조용했습니다. 기자들은 예상 가능한 내용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첫 문장이 던져지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단순한 문화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MIT, 옥스퍼드, 베를린 공대 등 세계 10개 주요 대학, 언어학인지과학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구비는 3년간 총 850억 원입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연구 주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자 효율성. 둘째, 아동 청소년 문해력 습득 속도. 셋째,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에서의 문자 체계별 성능 차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모든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공개되며 데이터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오픈소스로 제공됩니다.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회견이 끝나자마자 중국 학계가 술렁였습니다. 리진 교수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움직였네요. 그런데 방식이 놀랍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로 승부하겠다는 거죠. 같은 날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 기업이 발표했습니다. AI 연구소는 다국어 자연어 처리 모델 개발 시 한글 기반 학습 효율성 연구를 확대합니다. 메신저 플랫폼 기업이 이어 발표했습니다. AI 연구소는 한글 구조를 활용한 차세대 언어 모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대형 전자기업도 합류했습니다. 연구소는 스마트폰 입력 시스템에서 한글의 속도 우위를 정량화하는 글로벌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기업, 정부, 학계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율된 행동이었죠. 2024년 8월 20일 MIT 언어학과 제임스 허 교수가 첫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논문 제목 음절 블록 구조가 디지털 입력 속도에 미치는 영향 한글, 라틴 알파벳, 피험자 영어 원어민 50명, 한글 학습자 50명, 시험 방법 각각 3개월간 스마트폰 입력 훈련 후 속도 정확도 측정. 결과 한글 학습자 평균 입력 속도 분당 89자 3개월 후, 영어 원어민 평균 입력 속도 분당 76자 동일 숙련도 기준, 한글 학습자 오타율 7.2%, 영어 원어민 오타율 12.8%. 논문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의 자모 조합 시스템은 학습 곡선이 가파르며 숙련 후 입력 효율이 알파벳 체계를 상회한다. 제임스 허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라 편향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설계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했고 데이터는 조작 불가능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 논문은 MIT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중국 학계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베이징대 언어학과 장웨이 교수가 반박 논문을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데이터를 선점했죠. 2024년 9월 옥스퍼드대 인지과학연구소가 두 번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목 아동 문해력 습득 속도 한글 vs 영어 vs 중국어. 피험자 6에서 8세 아동각 언어권 100명씩. 측정 항목 기초 읽기 쓰기 능력 습득까지 걸리는 시간. 결과 한글 평균 11개월, 영어 평균 26개월, 중국어 평균 74개월. 논문은 특히 한글의 과학적 설계를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자음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이는 아동이 문자와 소리를 직관적으로 연결하게 만든다. 반면 영어는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가 학습을 지연시키며 중국어는 표의문자 특성상 각 글자를 개별 암기해야 한다. 이 논문도 국제학술지 커그니션에 게재됐습니다. 중국 학계는 술렁였습니다. 상하이 교통대 리진 교수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방가루 선생, 한국이 정말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이건 문화 홍보가 아니라 과학 전쟁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 기업들의 프로젝트도 가시화됐습니다. 포털 기업 AI 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한글 기반 언어 모델은 동일한 학습 데이터 양 대비 20% 빠른 수렴 속도를 보였습니다. 메신저 플랫폼 AI 연구소가 이어 발표했습니다. 한글 구조 기반 언어 모델은 토큰 효율성에서 영어 기반 모델 대비 15% 우위를 확인했습니다. 전자기업 연구소는 글로벌 벤치마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스마트폰 입력 속도 테스트 한글 평균 94자분, 영어 78자분, 중국어 45자분. 숫자는 계속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공개됐습니다. 중국 학계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으니까요. 2024년 9월 말 중국 교육부 내부 회의록이 유출됐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주장이 아니라 증명이다. 우리는 반박할 데이터가 없다. 지세대의 한글 사용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5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 파리. 유네스코 교육국이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디지털 시대 문해력 격차와 문자 체계의 역할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72개국 문해력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론을 내놓았죠. 문자 체계의 구조적 복잡도는 청소년 문해력 습득 속도와 직접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구체적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소 문자 사용 국가 평균 문해력 습득 기간 2.1년, 음절 문자 사용 국가 평균 문해력 습득 기간 3.8년, 표의 문자 사용 국가 평균 문해력 습득 기간 7.2년. 보고서는 특별히 한 가지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맹률 0.1%로 OECD 최저 수준이며 이는 한글의 체계적 학습 용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네스코가 한글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네스코의 보고서는 특정 문자 체계를 편향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는 72개국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이다. 같은 날 인도네시아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2009년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가 15년간의 추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목 찌아찌아족 한글 도입 15년 성과 평가.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도입 전 찌아찌아어 문해율 32%, 한글 도입 15년 후 문해율 89%, 청소년 문해율 97%. 인도네시아 교육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찌아찌아족은 고유 언어를 보존하면서도 문해력을 극적으로 향상시켰다. 한글의 음소 체계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 이 발표는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가 모두 보도했습니다. 한글, 소수민족 언어 보존의 해법으로 부상. 중국은 긴장했습니다.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 중 상당수가 고유 문자가 없거나 문해율이 낮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한글을 채택하기 시작한다면 중국 정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교육 협력을 체결한다. 한글 교육 시스템을 참고해 아마라어 교육 과정을 재설계한다. 에티오피아는 인구 1억 2천만 명의 아프리카 두 번째 인구 대국이었습니다. 성명은 계속됐습니다. 한글의 자음모음 분리 시스템은 아마라어 같은 음소 언어 교육의 이상적 모델이다. 우리는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 이틀 후 케냐 정부도 유사한 발표를 했습니다. 케냐 교육부는 한국국립국어원과 MOU를 체결했다. 스와힐리어 문자 교육 효율화를 위해 한글 교육 방법론을 도입한다. 아프리카 대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당황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 지역이었습니다. 1대1로 정책의 핵심 무대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한글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말 국제언어학회 SIL 인터내셔널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SIL은 전 세계 소수 언어 보존을 담당하는 최대 국제기구였습니다. SIL 회장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국립국어원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SIL은 전 세계 2,400개 소수 언어 중 문자가 없는 1,200개 언어에 대해 한글 기반 표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 체계와 야, 같은 모음 체계는 거의 모든 인간 언어의 음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라틴 알파벳보다 범용성이 높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우리는 파푸아뉴기니 120개 언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340개 언어, 남미 안데스 지역 80개 언어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특정 문자 체계를 국제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문화 제국주의다. 하지만 SIL 회장은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지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스스로 한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2024년 11월 파푸아뉴기니 고원지대 세계 부족이 한글 채택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달 페루 안데스 산맥 케추아족 공동체 5곳이 한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사이족 일부 마을도 한글 도입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한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를 한글 제국주의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파푸아뉴기니 후리족 추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 문자가 없었습니다. 한글은 단 6개월 만에 우리 아이들이 읽고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게 제국주의인가요? 케냐 마사이족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데 우리 아이들은 5년이 걸렸습니다.
한글은 1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선택했을 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효율성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효율성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이 흐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글은 이미 국경을 넘어섰으니까요. 2024년 11월 20일 베를린 세계언어학회 World Congress of Linguists 연례 총회가 열렸습니다. 3,500명의 언어학자가 모였습니다. 70개국에서 온 학자들이었죠. 이날의 기조연설자는 MIT 제임스 허 교수였습니다. 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1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제목은 21세기 문자 효율성의 재정의 한글 사례 연구입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거대한 그래프였습니다. X축 학습 시간, Y축 입력 속도, Z축 인지 부담. 8개 문자 체계가 3차원 공간의 점으로 표시됐습니다. 한글은 원점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제임스 허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학습 시간이 가장 짧고 입력 속도가 가장 빠르며 인지 부담이 가장 낮습니다. 세 가지 모두에서 1위입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였기 때문입니다. 편향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데이터는 조작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뇌 MRI 이미지였습니다. 우리는 피험자들의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했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와 다른 문자를 읽을 때의 차이를 측정했죠. 빨간색과 파란색 영역이 뇌 이미지에 표시됐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 브로카 영역 언어 처리과 베르니케 영역 이미 EA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처리 시간은 평균 0.18초입니다. 영어를 읽을 때는 0.31초, 중국어는 0.52초가 걸렸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이유는 한글의 구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한글 가가 분해되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기역, 아가.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분리돼 있지만 읽을 때는 하나의 음절로 인식됩니다. 이 블록 구조가 핵심입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영어는 cat 세 글자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중국어는 머 한 글자 전체를 통으로 암기해야 하죠. 한글은 둘의 장점만 취했습니다. 구성 요소는 단순하지만 인식은 블록 단위로 빠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AI 언어 모델 성능 비교표였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데이터를 한글, 영어, 중국어로 학습시킨 GPT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결과. 한글 모델 학습시간 42시간, 영어 모델 학습시간 58시간, 중국어 모델 학습시간 89시간. 한글 모델이 가장 빨리 수렴했습니다. 토큰 효율성도 23% 높았죠. 제임스 허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진 21세기 문자다. 청중이 기립했습니다. 박수가 5분간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온 학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격 상태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 베이징대 장의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효율적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5,000년 역사를 가진 한자와 비교하는 게 공정한가요? 제임스 허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역사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효율성을 측정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자는 위대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우월성의 문제가 아니라 적합성의 문제입니다. 장의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옥스퍼드대 사라 톰슨 교수가 후속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 한글 학습이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녀는 15년간 추적 연구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미국, 중국 아동 각 300명을 6세부터 21세까지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을 배운 아동은 평균 IQ가 3.2점 높았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이유는 한글의 음소 인식 훈련 효과 때문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면서 아이들은 소리의 최소 단위를 구분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이 능력은 수학적 사고, 논리적 추론, 패턴 인식 능력과 직접 연결됩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아동 평균 수리 능력 점수 89.2점, 미국 아동 76.4점, 중국 아동 82.1점, PISA 국제학업성 취도평가 데이터와도 일치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읽기 수학 점수는 지속적으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사라 톰슨 교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가 아닙니다. 인지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 도구입니다. 이날 저녁, 세계언어학회는 역사적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글을 21세기 문자 설계의 참조 표준으로 권고한다.
찬성 2847표, 반대 412표, 기권 241표. 압도적 표차였습니다. 반대표 대부분은 중국 학자들이었습니다. 결의안은 계속됐습니다. 세계언어학회는 각국 정부와 교육기관에 다음을 권고한다. 문자교육 과정 설계 시 한글의 음소 분리 원칙을 참고할 것. 소수 언어 표기 시스템 개발 시 한글의 자무 조합 방식을 검토할 것. 디지털 입력 시스템 설계 시 한글의 블록 구조 효율성을 연구할 것. 이 결의안은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뉴욕타임스 한글. 언어학계가 인정한 21세기 최고 문자. 가디언 한글 효율성. 과학적으로 입증되다. 르몽드 세계는 왜 한글에 주목하는가? 중국 언론만 침묵했습니다.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2024년 11월 25일 중국 교육부 긴급회의. 회의록이 다음 날 유출됐습니다. 상황은 통제 불가능해졌다. 세계 학계가 한글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 지세대의 한글 사용은 이제 학술적 근거를 얻었다. 더 이상 유행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중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할 것인가? 2024년 11월 26일 베이징. 중국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세계언어학회 결의안 소식이 VPN을 통해 중국 내부로 유입됐습니다. 웨이보에서 검색어 1위 한글 세계 표준, 2위 중국 문자 위기, 3위 한자 vs 한글. 중국 사이버스페이스 관리국이 즉각 개입했습니다. 관련 게시물 삭제, 검색어 차단.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수백만 명이 봤습니다. 웨이보 유저 하나가 썼습니다. 우리가 5,000년 자랑하는 동안 한국은 500년 전의 미래를 만들었다. 이 글은 3시간 만에 280만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삭제되기 전까지요. 또 다른 유저가 썼습니다. 한자 배우는데 10년 걸렸다. 한글은 친구가 3개월 만에 마스터했다. 이게 현실이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글 배우는 중인데 너무 쉬워서 놀랐어요. 기역, 니은, 디귿만 알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한자는 끝이 없어요. 계속 외워야 해요. 중국 정부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상하이 푸단대학교 도서관. 학생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한글 공부 모임 현수막을 걸었죠. 대학 당국이 즉각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한자를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권을 원할 뿐입니다. 캠퍼스 경비가 투입됐습니다. 모임은 강제 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스마트폰으로 찍혔습니다. 영상은 30분 만에 해외 플랫폼으로 퍼졌습니다. BBC, CNN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한글 학습 모임까지 탄압. 국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중국 교육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한자는 중화 문명의 근간이다. 어떤 외국 문자도 한자를 대체할 수 없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일부 서구 학자들의 편향된 연구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MIT, 옥스퍼드, 베를린 공대 모두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도 편향인가요? 세계언어학회 결의안은 70개국 학자가 참여했습니다. 모두 서구 편향인가요? 중국 지세대가 한글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대변인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 현상이다. 곧 바로잡힐 것이다.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회견은 2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같은 날 중국 주요 대학 언어학과 교수 127명이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제목 학술의 자유와 객관적 연구를 요구한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구조적 효율성을 인정한다. 이는 한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학술 연구의 간섭을 중단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존중해야 한다. 서명자 중에는 베이징대, 칭화대, 푸단대 교수들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학계의 반란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서명자 중 15명이 재교육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연구비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일부는 해외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억압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10월 5일 상하이 교통대 리진 교수가 해외 망명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연구할 수 없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건 학문에 대한 모독입니다. 리진 교수의 망명은 중국 학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는 중국 디지털 인문학의 권위자였습니다. 그의 이탈은 상징적이었습니다. 12월 10일 중국 경제에도 파장이 일었습니다.
중국 최대 교육 기업 신동방교육의 주가가 22% 폭락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자 교육 수요가 급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동방교육 CEO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올해 4분기 한자 교육 매출이 전년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반면 외국어 교육, 특히 한국어 강좌 수요는 340% 증가했습니다. 숫자는 시장의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학부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한 학부모는 익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자 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 시간에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글이 그렇게 쉽다면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어요. 상하이의 학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스마트폰으로 한자 입력하는 게 너무 느려서 친구들과 채팅도 제대로 못해요. 한글을 배우면 더 빨라질까요? 중국 사회의 심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긴급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한글 관련 모든 긍정적 보도 금지, 한자 우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 전개, 중국 국영 CCTV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제목 한자, 5천년 지혜의 결정. 시청률은 역대 최저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12월 20일 베이징대 학생회관 앞 익명의 누군가가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한자는 위대하다. 하지만 한글은 효율적이다. 왜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가? 대자보는 1시간 만에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이미 수만 명에게 퍼졌습니다. 중국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차단도, 강의 해산도, 교수 탄압도 소용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퍼졌으니까요.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중국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억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8일 베이징 중난하이 중국 최고 지도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한글 현상과 국가 대응 전략. 회의는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사항은 48시간 후 드러났습니다. 2025년 1월 10일 중국 교육부가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 문자교육 현대화 5개년 계획.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한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음소인식 교육을 도입한다.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에 병음 강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디지털 입력 교육을 정규 과정에 포함한다. 표면적으로는 한자 교육 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달랐습니다. 교육부는 조용히 한글의 방법론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음소 분리 교육, 자모, 조합 연습, 블록 구조 인식, 한글의 교육 원리를 병음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중국 국무원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문자 다양성을 존중한다. 국민의 언어학습 선택권을 보장한다. 외국어 교육, 특히 한국어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금지에서 보장으로, 탄압에서 존중으로 중국이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상하이 중국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가 공식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제목 21세기 문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놀랍게도 한국 학자 5명이 초청됐습니다. 한국국립국어원장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한글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참고 사례입니다. 우리는 한자를 대체하려는 게 아닙니다. 각 문자의 강점을 배우고자 할 뿐입니다. 중국 학자들이 경청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가능한 장면이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베이징대 장웨이 교수가 발언했습니다. 저는 3개월 전만 해도 한글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 체계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학자가 공개적으로 한글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자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한자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한자는 비효율적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한글의 설계 철학입니다. 과학적 체계, 학습 용이성, 입력 효율성. 그는 화면에 한글 자모를 띄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을, 미음. 이 14개 자음과 10개 모음으로 모든 음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심포지엄 이틀 후 칭화대학교가 발표했습니다. 칭화대 언어학과는 한국서울대학교와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연구 주제 한글 교육 방법론의 중국어 교육 적용 가능성. 금기가 깨졌습니다. 중국 최고 명문대가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025년 1월 25일
중국 최대 IT 기업 텐센트가 움직였습니다. 텐센트 CEO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챗은 한글 입력 시스템을 대폭 개선합니다. 한글 자판 배열을 최적화하고 예측 입력 알고리즘을 강화합니다. 중국 사용자들의 한글 사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이건 항복이었습니다. 시장이 선택했고 기업이 따른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가 한국 대사를 초청했습니다.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담 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언어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은 한국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은 중국어 교육을 지원한다. 외교적 수사였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한글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2025년 2월 1일 저는 상하이 교통대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2024년 8월 한국의 첫 움직임, 9월 MIT와 옥스퍼드의 연구 결과, 10월 유네스코와 아프리카의 합류, 11월 세계언어학회의 결의안, 12월 중국의 패닉, 그리고 1월 중국의 태도 전환. 모든 게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는 최신 통계가 떠 있었습니다. 중국 지세대 한글 학습자 수 2024년 8월 340만 명, 2025년 1월 1280만 명. 중국 내 한국어 학원 수 2024년 8월 850개, 2025년 1월 2400개. 위챗 한글 사용 비율 2024년 8월 12%, 2025년 1월 31%. 숫자는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준 교수였습니다. 미국에서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방가루 선생, 들었습니까? 중국 정부가 결국 인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문제는 세대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하이 거리를 걷는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씩. 2025년 3월, 저는 상하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8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서점의 한글 교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카페에서 대학생들이 한글로 메모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중국 사회과학원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 지세대 문자 사용 패턴 변화와 교육적 시사점. 보고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자 선택은 효율성 추구의 결과다. 이는 한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교육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한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변화를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베이징의 한 사립학교가 조용히 새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제2외국어 선택 과목 한국어.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학부모 동의서만 받았습니다. 3일 만에 정원 40명이 찼습니다. 대기자가 120명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추가 반대서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이지 않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2025년 4월 중국 최대 교육 플랫폼 하기사가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2025년 1분기 외국어 강좌 수강 통계, 영어 전년 대비 3% 증가, 일본어 5% 감소, 한국어 287% 증가, 한국어가 일본어를 추월했습니다. 중국에서 영어 다음으로 많이 배우는 외국어가 된 것이었습니다. 플랫폼 대표는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장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수요를 따를 뿐입니다. 정치적 해석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2025년 5월 8일 한국국립국어원이 발표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 2,340만 명, 중국 학습자 1,420만 명 전체의 60.7%, 전년 대비 중국 학습자 증가율 312%. 한국 정부는 조용히 대응했습니다. 세종학당재단 예산을 30% 증액했습니다. 중국 주요 도시 세종학당 지부를 15개 추가 개설했습니다.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문화 교류 확대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교육부는 침묵했습니다. 금지도, 장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했습니다. 이것이 중국 정부의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통제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관찰한다. 2025년 6월
저는 베이징대 장웨이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중국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망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가루 선생,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압박하지 않습니다. 단,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조건이었죠. 저는 연구를 계속합니다. 조용히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조심스럽게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중국식 타협입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리진 교수가 미국에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 21세기 동아시아 문자 사용 패턴의 진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사실상 표준 디팩토 스탠더드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이, 정부가 아니라 사용자가 만든 변화다. 중국 지세대는 한자를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한글을 추가로 선택한다.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중국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자들은 모두 읽었습니다. 2025년 8월, 저는 상하이 푸단대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언어학 강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학생 8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썼습니다. 한자, 예, 영어, language, 그리고 한글말. 여러분, 이 세 문자 중 어느 것이 가장 빨리 입력됩니까?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요. 기억, 니은, 디귿 배우고 나서 입력 속도가 2배 빨라졌어요. 교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학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한자를 대체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대체가 아니라 공존입니다. 한자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역사고 문화죠. 한글은 도구입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도구. 여러분은 둘 다 쓰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5년 10월 9일, 한글날. 한국에서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했습니다. 전 세계 84개국에서 2,300만 명이 온라인으로 동시 접속했습니다. 중국에서만 1,400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글로 쓴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 덕분에 빨리 배웠어요. 베이징에서. 한글은 아름답습니다. 상하이에서. 기억, 니은, 디귿 최고. 광저우에서. 한국 방송은 이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글을 배우고 있다. 중국 방송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변화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2025년 12월, 저는 연구실에 앉아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1년간의 변화를 숫자로 요약했습니다. 중국 지세대 한글 학습자 340만 1,420만 명 317% 증가. 중국 내 한글 사용 비율 비공식 12% 34%.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중국 응시자 23만 89만 명.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언도, 조약도,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깊이, 돌이킬 수 없게. 570년 전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2025년 중국 젊은이들이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빠르게 말하고 쉽게 쓰고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것은 문화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효율성의 승리였습니다. 과학의 증명이었습니다. 사용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계속될 것입니다. 공식 발표 없이, 정부 승인 없이, 그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한글은 이제 국경을 넘었습니다.